상위 3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4인 가족당 100만 원. 정부가 발표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0%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라는 반발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그 기준이 발표됐죠. 하지만 논란이 될 부분은 여전합니다. 1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결혼 후에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맞벌이 부부, 또 여기에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구까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준을 좀 보니까요. 건보료를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가 23만 7,652원 이하의 건보료를 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게 원칙인데 이 기준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 연말정산에 나와 있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꽤 가능성 있는 대책이었거든요. 이 건보료가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건보료가 책정된 이유는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한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인 건강보험금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해서 하위 70%의 가계소득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 내에 있는 모든 가족의 합산된 건강보험료의 합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직장 가입만 있는 가구가 있고 그리고 지역 가입자만 있는 가구가 있고 혼합 가구가 있습니다. 예. 각각 4인 기준으로 직장 가입 가구의 경우 23만 7,652원 이하이면은 재난보험금을 받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만 있는 경우에는 더 높아서 25만 4,909원 그리고 혼합 가입 경우에는 24만 2,715원이 하위 70% 가계소득의 커트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 기준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 가구인 경우에도 뭐 계산법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대상이 과연 되느냐 이런 거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뭐 사례를 좀 몇 개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 하위 내 가계소득이 하위 70%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가계에 누가 구성돼 있느냐와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건강보험 납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느냐가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직장인 가입자가 직장보험 10만 원을 내고 배우자가 자영업으로 지역보험 20만 원을 내는 경우는 이 70% 하위 70% 한도를 넘어서 2인 가구 이상인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경우가 거주지가 가족별로 다른 경우인데요. A시의 거주하는 직장 가입자가 직장 보험을 17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B시의 배우자랑 자녀가 2인 있는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돼서 가구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같이 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역시 거주 지역이 가족별로 다른 경우인데 직장인 가입자가 직장인 보험 17만 원을 A시에서 내고 있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어머니 피부양자가 계신 경우 이런 경우도 건강보험료가 내지 않고 있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들 중에서 뭐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가장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요즘 급격하게 증가해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가구가 우리나라에 2천만 가구가 있는데 약 30% 정도 됩니다. 600만 가구 정도인데요. 그것도 매년 계속 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특징이 보통 직장 보험에 가입돼 있고 재산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고요. 이분들이 따라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직장에서 월급은 많이 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지만 재산이 형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지역 보험 납입자에 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재산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좀 더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데도 말이죠. 맞습니다. 원래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법이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인정소득이 뭐냐면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더해서 재산과 부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정소득을 사실 이번에도 사용했어야 되지만 그 인정소득을 계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국세청과 건강보험심사원 등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아, 결국은 또 시간이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결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소득이라는 원래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 개념을 활용을 못하고 지금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어쩔 수 없이 빨리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맞벌이 부부도 뭐 1인 가구와 상황이 비슷해서 같은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기준 산정에 활용되는 거는 건강보험료 올해 3월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3월 보험료 대부분이 지난해 소득을 반영해서 내고 있거나 혹은 심하게는 재작년의 소득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올해 발생한 재난이어서 이 원래 재난지원금의 취지도 올해 소득이 급감해서 상황이 어려워진 그 진폭이 중산층 너머까지 퍼졌으니까 70%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명분으로 나온 건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 지원금을 주게 되면 이게 대책의 목적, 정책 목적과 맞는 결과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결정을 하다 보니 2년이나 3년 전에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측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직장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달 소득으로 직장 건강보험이 환산이 됩니다. 따라서 네. 상당히 최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대부분의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그 건강보험료가 추산이 되고요. 특히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거를 매달 업데이트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그런 상황이고 더욱이 그 지역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작년 2018년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그 재산과 월 수입액 연봉을 계산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정확히 하위 70%가 포함되는 가계소득에 있는 분들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고려를 하겠다고 하지만 명확히 그 기준이 정해진 거는 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과거에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고 1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따로 주겠다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 뭐 누구는 100만 원 이상을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뭐 이런 식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좀 전 국민이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게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 문제가 상당히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르게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예. 이 문제를 초기에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정부가 교통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고 네. 지방정부의 주지사나 시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아주 과감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와서 정부가 교통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무르게 한다면 반발도 커지고 이분들이 정치적 타격도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중복 지원은 지금 상태로는 이러한 이유에서 그냥 시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애초에 교통정리를 해서 전 국민이 비슷한 돈을 받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긴 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득은 부족한데 자산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반대 케이스인 셈인데 뭐 대부분 이제 은퇴하시고 재산은 좀 쌓여 있는데 당장 들어오는 수입은 좀 적은 뭐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와 상관없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론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타당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도 또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가 부자다, 누가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냥 우리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얼마 이상이 부자냐, 얼마 이상이 가난하냐 이거를 숫자로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있어서 하위 70% 가계소득에 속하더라도 재산이 많아서 그 공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제외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얼마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가를 그 고액 자산가로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해당자가 그 고액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도 할 수가 있고 예. 다른 방법으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재산을 측정을 해서 하는 데는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예. 따라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종부세 해당자인데 최근 여당에서 또 종부세를 고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종부세를 기준으로 하위 70% 가계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선 또 다른 불공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정말로 부자가 맞느냐 뭐 이런 식의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논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을 모두 지급한 후에 연말정산에서 차등적으로 환수를 하자 아니면 상위 1% 부자에게 뭐 초부유세, 추가 세금을 걷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 건보료가 아닌 부가세 신고액으로 아예 정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또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건보료로 앞서 쭉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 외에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말씀드린 그 기본소득 정확히 부채나 자산까지 고려한 가계소득을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금 실행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지지를 했던 방법이 일단 모든 국민한테 동일액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 그거를 차등 환수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이게 국민 감정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 안 해볼 수 없는데 이전에 아동 육아 수당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아동만 있으면은 동일액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랑 정치권에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액을 지불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말씀하신 이 긴급 재난 지원 소득이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왔습니다. 그래 거기서 출발을 했었죠. 그게 기본 소득이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긴급 재난 소득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긴급 재난을 한 적은 역사적으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참고할 만한 게 없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이 원래 기본소득을 유럽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주기로 할 때는 말씀하신 상위 1%의 과세를 해서 돈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세금을 더 거두어서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긴급 재난 지원 소득을 여러 번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